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6회차 지난 6월 12일 날 봤던 정시 시험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입니다. 이 문제 스타일.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 2장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다음 중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네, 저희가 굉장히 눈에 익었던 문제 유형이죠. 동일 유형은 21년 9월, 2019년 1월 이렇게 전형적인 출제 패턴에 맞게 출제가 됐었고요. 유사 유형은 중간에 2020년 4월 달에 언급이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경영 원칙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가 있고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최고의 품질이 확보된 퀄리티 제품을 가져다가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밸류.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제품 라인업을 구색해 놓습니다. 셀렉션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있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엘레강트는 아니죠. 네,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엘레강트, 잠시만요. 왜 이럴까요? 네, 엘레강트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생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 3S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보면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부르면서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3S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관점에서 3C로 돌아서야 됩니다. 고객의 관점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2장에서는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 중에 생산성 향상 운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업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3S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게 뭘까요? 결국 보면 S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영어로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전체로 봤을 때. 이 동일한 문제 유형은 2021년도 10월 달에 2019년도 7월 달에 이것 또한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 유사 유형 기출 문제는 18년도 4월 달에 나오고 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된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전략화가 나옵니다. 전략화. 전략화는 3S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단순화. 저희가 이제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단순화 해당합니다. 표준화, 스탠다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지식화 해당하지 않죠. 전문화, 스페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결국 따져놓고 보면 보기에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답은 나, 다, 마가 되겠네요. 나다, 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에 나와 있는 단순화, 지식과 그다음에 표준화, 전문화 이렇게 나오는 걸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 확장되는 문제로 나오는 거 제품 계열에서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제품을 축소해 갑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이런 문제가 확장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마이네트가 제시한 고객 만족 경영 도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최근에는 이우재 박사가 얘기한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냐 죄송해요. 고객 만족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 안에 갖다가 집어넣고 마이네트의 내용과 구별하는 관점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죠. 최근 문제 스타일로 보면. 근데 이 문제 유형은 어떨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동일 유형은 2021년도 1월 달에 2019년도 3월 달에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보시는 건 이 전형적인 출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문제 유형들을 지금 보고 계세요. 유사 유형으로는 꽤 많이 출제가 됐죠. 화면에 보시는 대로 18년 3월, 18년 5월, 19년 9월, 20년 8월, 20년 11월, 21년 8월, 22년 2월 올해도 출제가 됐던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기가 바뀌어가면서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 주권의식이 확산됐습니다. 맞죠? 이거 소비자 주권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2번, 시장의 성숙화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소수의 과점 시장으로부터 다원적 경쟁 시장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맞아요. 이 보기 같은 경우는요, 다원적 경쟁 시장과 소수의 과점 시장의 위치를 바꿔놓는 보기로 출제가 자주 되기도 합니다. 4번, 소비자의 욕구가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뭐 산업혁명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21세기에는 엄청날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고 엄청날 정도로,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장시간 유지된다라는 건 참 이 뭐랄까요, 변화 혁신 없이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5번, 소비 행위의 변화로 인해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요 보기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하드웨어적인 요소, 이거의 위치를 바꿔놓고 틀린 보기로, 정답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자,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저희가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 문제 유형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재 박사가 이야기한 고객 만족의 중요성의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워딩을 바꾸는 문제도 나옵니다만, 이유재 박사의 내용과 섞어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네, 이게 연도 맞추기 문제 같은 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 문제 유형이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동일 유형은 2022년도 3월 달에 출제가 됐던 게 이번 6월 달에 또 나온 거고요. 2018년도 11월 달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처음이었죠. 유사 유형은 2022년도 8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뭐 쭉 5가지 보기를 다 읽으시면 되는데, 일단 1960년대 후반, 66년입니다. 정확하게. 일본의 아키오 요지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고요. 이때는 품질 기능 전개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1972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베 조선소에서 원양어선 제작에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맞죠? 83년 미국 품질학회지에 소개된 후에 뭐 2명의 어떤 그 연관된 분들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미국 내 시카고 세미나를 통해 미국 내 널리 보급됐고요. 1994년 대우전자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신제품 개발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 품질 기능 전개, 일본에 있는 그 연구협회와 LG전자가 공동으로 선생님 작업에 참여해가지고요. 이때 LG전자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신제품 개발에 처음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94년도에. 4원의 이 4번 보기에 보면 대우전자, 저희가 예전에는 뭐 탱크주의라고 불렀던 우리나라 어떤 이 대기업의 하나였던 성공 사례처럼 얘기가 됐던, 무너졌죠 이 기업도. 이 대우전자가 아니라 LG전자입니다. LG전자. 그죠? 이 문제 유형은 LG전자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자동차, 뭐 쌍방울 등의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뭐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우리나라 국내 전체 제조업의 뭐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수치가 95%가 넘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채택하고 있는 방식, 품질 기능 전개. 대표적인 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고베 조선소에서 만든 저 원양어선 제작에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라는 측면도 유명하고요. 도요타 자동차가 뭐 전 세계 뭐 판매 3위 뭐 이럴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던 그 시기에 80년대 그 녹이 쓰는 자동차 외관이 됐던 부품들의 녹이 쓰는 관점에 대한 건 실제로 이 QFD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죠. 개선을 시키죠. 그 사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적용들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 참 정말 저희 문제에서 안 빠지는 문제 유형입니다.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이거 동일 유형은 뭐 2021년 12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도 나왔어요. 결국 이게 저번 시험에 나온 게 이번 시험에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정말 처음 보거든요. 지난번에 나왔던 게 이번에 또 나와요. 거기에다가 동일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제로 이게 5월달, 요번 2022년 5월달 5회차 문제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뭐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지난번 시험은 이번 시험에 절대 반영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 이제는 선생님 저도 이젠 더 이상 이런 얘기 못해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사 유형 문제는 뭐 너무 많이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 이 문제는 좀 보기를 볼까요? 1번,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온 사람들이 뭐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네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이 안 되죠. 2번, 근심은 대기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지게 하고요. 이거 당연합니다. 3번, 집단으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럼 혼자 기다릴까요? 혼자 기다리면 정말 이 외로움이 극에 달하죠. 정말로 핸드폰이라도 없으면 진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멍 때리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집단이 아니라 혼자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딩을 바꿔서 출제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서비스가 같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될 거고요. 네. 최근에 봤던 이 유사유형 문제들에서는 요 4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기도 했습니다. 5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죠. 이거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나 빨리 흘러가죠. 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지만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자, 이 문제 유형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향후 문제 출제되는 다변화되는 문제에서도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고, 워딩을 바꾼다라는 관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휴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분면에 나오는 명칭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전형적이었고요. 최근의 문제 스타일이 지금 요 보시는 스타일처럼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있죠. 자, 다음 중 서비스 팩토리입니다. 자, 서비스 팩토리를 물어보게 되면 일단은 구별 관점이 좀 필요하세요. 왜 그러냐면 서비스 팩토리는 잘 보면 4분면을 나누는 관점에서 보면 상단부에 있죠. 그죠? 이게 크로스로 된 수직 수평의 구분 기준선에 보면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있다라는 건 가장 쉬운 관점은 뭘까요? 노동 집중도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낮아요. 그리고 팩토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왼쪽에 있거든요. 4분면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왼쪽에 있거든요. 자, 이 왼쪽에 있다라는 건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둘 다 낮아요.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예시가 다 히읗만 있어요. 히읗만. 그죠? 리조트는 아닌데, 아니요, 저 리조트도 원래 이름이 휴양 리조트예요. 네, 원래 이름이 된다. 이 분류 기준에 보면 휴양 리조트라고 나와요. 네, 호텔 히읗, 휴양 리조트 히읗, 항공 히읗, 화물운송 히읗. 정말 거지 같게 알려드리죠. 근데 이렇게라도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낮은 상호작용입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맞죠, 낮은 거. 2번 높은 노동 집중도입니다. 위쪽에 있는데요? 아니죠, 낮은 노동 집중도죠. 자,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요 문제 유형은요, 지금 답이 이건가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별하는 관점 가장 쉽게 이름 명칭들의 위치만 언뜻이라도 딱 그 어떤 실루엣만 기억해 놓으시고, 야, 그럼 얘가 위쪽에 있네, 그럼 노동 집중도가 낮겠네,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선생님들 암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암기한다고 뭐 얼마나 먼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암기가 아니라 대충 실루엣만 딱 기억해 놓으시고, 얘 위쪽에 있는 건데 그러면 노동 집중도가 낮겠네, 그 중에 왼쪽에 있네, 오른쪽이 아니라, 그럼 상호작용 개별화도 낮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구별이 가능하세요. 이해가시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저희가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공정성 이론. 이제서야 나오네요. 이제서야 1장 문제가 공정성 이론과 관련해 절차상의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이 절차상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도출 결과의 공정성, 흔히 이제 분배 공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투입과 도출, 이런 관점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분배 공정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컨트리뷰션, 기여, 니즈, 요구, 이퀄리티, 평등성,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관점이죠. 자, 그리고 절차상의 공정성 같은 경우는요, 이 의사소통의 결정, 쉽게 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거, 이런 관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신념 또는 갖고 있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가장 쉬운 키워드는 절차상의 공정성에는요, 개론 문제에서는요, 영향력이 나와요. 무조건 영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키워드로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워딩이. 그러니까 제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상호작용 공정성은 말씀드리나 마나죠. 상호작용이라는 네 글자 나오는 거 보니까 직원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은 가능해져요. 이 동일 유형이 2021년도 2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19년도 5월, 21년도 6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기여, 컨트리뷰션, 요구, 니즈, 평등성, 이퀄리티 등의 요소로 제시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도출 결과의 공정성, 다른 말로 분배 공정성이라 부릅니다. 2번 의사소통의 방식, 우호적인 정도, 흥미, 존경, 정직, 예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직원 얘기하면 상호작용 공정성. 3번 투입과 도출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도출 결과의 공정성, 저희가 알고 있는 분배 공정성. 4번 인간적인 측면과 비인간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직원의, 저희가 알고 있는 상호작용 공정성. 5번이 답이겠네요. 객관적이고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여기까지도 모르겠어요. 의사결정의 정보 사용, 여기까지도 몰라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의사결정의 영향력.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죽어라고 나온다고요. 대한 신념의 정도로 분류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시는 틀리지 않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절차상의 공정성. 영향력이 나오는구나. 영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겠구나. 강사 어떻게 이걸 믿어? 도출 결과의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엔 안 나오니까요. 너무 간단하죠, 이 문제. 향후엔 다신 틀릴 일 없습니다. 틀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는 이유도 틀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데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신 안 틀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또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나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CS 개론에서는 5장 서비스의 정의, 1장 고객 만족 관리 개론,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입증이 됩니다. 동일 유형 기출문제 21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 기출문제 19년도 3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올리버는 만족의 개념에 대하여 만족이란 소비자의 뭐로 판단된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올리버가 제시한 겁니다. 올리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대불일치론을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 뭐로 판단된다. 소비자의 어떤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성취 반응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워낙 많은 문제 유형을 보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이 성취 반응이라는 키워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한 가지고요.
특히나 이 올리버가 제시한 이 성취 반응 문제는 내내 학자를 물어본 관점이 아니라 이 성취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도 틀릴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시 3장으로 가네요. 뭐 정답이 보이고 앉았네요.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네, 선생님들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세요. 네, 동일 유형 기출 문제는 21년도 8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19년도 1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보기에서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그냥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겠답니다. 추가 비용이라는 건 추가 부담되는 비용이겠죠. 간단하게 백화점의 배달 서비스나 선물용으로 포장해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 유형입니다.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는 4가지가 있죠. 경제적 고객, 개인적 고객, 윤리적 고객, 편의적 고객이라는 게 있고요. 4가지마다 전부 다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람은 1번 편의적 고객에 해당합니다. 네,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형식적인 서비스보다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서비스를 더 원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적 고객이 될 거고요.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라든가 이런 어떤 윤리적인 행동들, 여기에 관점을 두는 건 윤리적 고객. 그 다음에 자신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 내가 인풋을 들인 거죠. 여기에 대한 최대의 효용을 얻겠다. 무조건 내가 투입한 것보다 당신들로부터 받게 될 서비스나 제품이 무조건 커이겠어 라고 느끼는 걸 경제적 고객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기사에 해당하는 고객 트렌드 유형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네, 이 KIE는 CS 리더스의 주관 어떤 협회입니다. 쇼핑에 따르면 학습 완고와 교구 매출이 2019년 한 달 평균 26,000개로 2018년 한 달 평균 7,000개와 비교해 2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9년 1월에 비해 동년 11월의 학습 교구 매출은 70%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여기서 잘 보면 앞에 거는 이제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근거 자료를 제시한 거고요. 네, 이 쇼핑은 전반적인 소비 침체 속에서도 36개월 미만 영유아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36개월 미만이랍니다. 그럼 3살 미만이에요. 그죠? 이 엄마들 대상으로 유모차, 카시트 등 안전용품, 교육 완구 부문에서 외국 브랜드 선호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네, 왜? 이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이게 그냥 넌 어디 거 써봤니? 동네 엄마들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죠. 일정 부분 알고 있는 범위가 넓은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이들 엄마들을 겨냥한 리뷰 사이트나 커뮤니티 대상 마케팅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여기서 노하우 등에 대한 걸 학습하고 또는 공유하고, 이런 관점이 나오죠. 그래서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보유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인 이 젊은 엄마들, 여기서 근데 이 젊은 엄마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이라서 이런 거 우리가 미시족이라고 한동안 불렀고요.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웹이라고 하는 온라인이 들어가면서 명칭을 저희가 웹시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웹시족. 이해가시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최근에 이 고객들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런 식의 예시문들을 통해서 선생님 출제가 되고 있다는 이 문제 스타일을 꼭 좀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번 6회차 CS 개론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통해 다 쭉 지켜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 스타일들이 거의 대다수 문제가 다 기존에 출제가 됐던 동일 유형의 기출문제들로 확인이 지금 되셨고요. 이게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던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셨습니다. 그 중에 2022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도 보신 적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땐
굉장히 낮은 수준의 낮았던 난이도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문제풀이를 이해하겠다. 그럼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 매번 하는 거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찾아오시면 되고요. 무료 콘텐츠가 됐든 유료 콘텐츠가 됐든 간에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정시 시험의 기출문제 자료부터 시작해서 뭐 압도적으로 분석이 된 문제풀이 분석 자료 그냥 보시기만 하면 합격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이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3개에서 전부 다 구독이 됐던 알림 설정이 됐던 선생님 뭐 좋아요가 됐던 눌러주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했는데 어차피 이번 영상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 합격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그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선생님 심심하면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이거 안 누른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네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